메타에서 ICML 2024를 통해서 발표한 모바일 LL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모바일 LLM Optimizing Sub-Billion Parameter Language Models for On-Device Use Cases가 되겠고, 재훈 리우라는 사람이 1저자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논문 첫 페이지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LM은 서버 단에서 API 형태로서 보통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이 엄청 많다든지, 모델이 일단 크니까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욱더 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꼬집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LLM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그 리퀘스트를 다 받아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겠냐. 현실적으로 그것은 무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서 서비스 되는 것, 즉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런 기기들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LLM 중에서도 비교적 소규모, 예를 들어 뭐 6비짜리들, 7비짜리들 이런 모델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온 디바이스로서 서비스를 하기에는 그 디바이스들의 그 스펙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램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6B나 7B 정도 되는 모델들은 어쨌든 얘네들도 LLM이잖아요. 라지 모델이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 양이 많은 만큼 소형 그 디바이스에 들어갔을 때 그 배터리 소모량도 이제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형 디바이스들에 걸맞는 배터리량과 램 용량들을 다 고려해서 그 소형 디바이스에 걸맞는 1B 미만의 서브 빌리언이라고 해서 표기하고 있어요. 1B 미만 사이즈의 LLM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블럼은 그 리소스가 제한된 그 환경, 스몰 디바이스들에서 동작이 가능한 작은 규모의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규모는 작지만 성능은 다른 이제 뭐 6B나 7B 이상의 그 LLM들에 비해서 그다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논문 저자들은 모바일 LLM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들이 새로 만든 서브빌리온 모델과, 그리고 모바일 LLM LS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버전의 LL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바일 LLM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위 글루에다가, 그리고 구조상으로 봤을 땐 딥하고 가는 구조, 그리고 임베딩에 대한 쉐어, 그리고 그룹 투 쿼리 어텐션을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모바일 LLM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 거는 그다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기존에 제시가 되었었던 이 기술들을 잘 연계를 해서 모두 다 잘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모바일 LLM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 모바일 LLM에다가 레이어 이제 쉐어링까지 더 더했을 때 그 버전을 모바일 LLM LS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굳이 왜 이 모바일 LLM과 모바일 LLM LS를 구분을 지었나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컨트리뷰션 부분에서 함께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 모바일 LLM과 모바일 LLM LS가 서브 빌리언 사이즈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125M, 350M 정도 되는 이제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저자들이 찾아낸 사실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델 사이즈를 단순히 키우기보다는 뎁스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딥하게 만드는 구조가 더 그 폭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레이어 쉐어링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논문의 저자들이 찾아낸
Immediate Blockwise Weight Sharing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레이어 쉐어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한다. 그 부분에서 별도의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비로소 단순한 그 스트럭처이긴 하지만 그것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빼서 모바일 LLM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LS까지 했다, 레이어 쉐어링까지 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스위글루, 딥한 구조, 임베딩 쉐어링, GQA 그리고 레이어 쉐어링까지 다 해가지고 소타 성능을 달성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그 성능 측정을 할 때는 지로샷을 통해서 성능 측정을 하게 되겠고, 커먼센스 리즈닝이나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컴프레hen션 태스크들에 대해서 성능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온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챗 베이스드 타스크, 채팅에 대한 타스크랑 그리고 API 콜링에 대한 타스크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서 리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그 논문 첫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그림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가로축은 여러 모델들을 표기하고 있고, 맨 오른쪽에 모바일 LLM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축은 어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큐러시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지로샷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 각각의 모델마다 이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크기가 해당 모델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큰 것들은 한 350M짜리 정도 된다는 거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이제 125M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다면 모델 사이즈가 이제 좀 비교적 조그마한 그런 상황에서도 모바일 LLM은 다른 그 모델들의 큰 사이즈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이즈를 키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압도적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LLM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상단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 그림 상단에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밑으로 스위글루, 딥앤신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그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약 125M 사이즈가 되는,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134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이것을 싸잡아서 125M이라고 일단 이 비슷한 체급의 애들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약 125M 크기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일단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 노란색 바 부분 이제 42.6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성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로축에 어큐러시라고 되어 있죠. 무엇에 대한 성능이냐면 아래쪽 여기 캡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로샷 커먼센스 리즈닝 타스크에 대한 에버리지 어큐러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란색 색깔 뒤에는 흐릿하게 회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색 색깔 부분이 125M짜리의 성능, 회색으로 된 게 350M짜리의 성능이에요. 한눈에 봐도 이 회색 부분이 월등하게 오른쪽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확 오르는 것을 일단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125M과 355M 사이에서의 성능 갭,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소개드린 그 스위글루부터 시작해서 딥한 구조, 인베딩 쉐어링 등과 같은 것들을 다 조합해서 모바일 LLM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스토리라인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에서 134M이었는데 성능은 42 정도였는데 스위글루를 사용을 했더니 43.9로 늘어났고, 파라미터 개수는 똑같고, 딥한 구조를 가져가면서 했더니 약간의 성능 그 모델 사이즈 증가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슷하죠. 그리고 성능이 좀 많이 올랐죠. 인베딩 쉐어링을 사용하니까 성능이 약간 떨어졌지만 모델 사이즈는 확 줄었고, 뭐 이런 스토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글루부터 GQA까지 다 썼을 때 그걸 모바일 LLM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레이어 쉐어링까지 했을 때 모바일 LLM LS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모델에서 학습할 때 1T개만큼의 토큰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는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 실험 파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습을 할 때 1T개의 토큰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가 있고 0.25T개만큼의 토큰으로만 학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0.25T개만큼의 그 토큰을 사용해서 학습을 쭉 해오다가 나중에 1T개만큼의 토큰으로 학습량을 늘려봤더니 데이터 양을 늘려봤더니 성능이 또 올라가는 걸 관측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글루입니다. 트랜스포머 레이어 내부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에서 기존의 렐르 시리즈 대신에 스위글루, 스위시랑 글루를 이제 함께 사용하는 거죠. 스위글루를 사용을 했더니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스위글루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epth vs width. 그래서 딥하고 thin한 구조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모델 사이즈의 경우일 때는 depth를 width보다 더 키우는 것이 더 낫다. 실험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약 30층에서 40층까지 키워봐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사실 기존의 125M 체급에 해당되는 모델들은 주로 12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놀라운 결과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베이스라인은 125M 크기인데 12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었던 애였던 거죠. 그런데 이 depth and width, 즉 여기 deep and thin 구조로 왔을 때 12개의 레이어가 아니라 3, 40개 정도의 레이어를 가지도록 구조가 수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성능이 더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베딩 쉐어죠. 모델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 그 인베딩 레이어, 그러니까는 그 입력 데이터로 들어온 자이너 토큰을 이제 인베딩 그 벡터로 바꿔내는 부분이 이제 인베딩 레이어죠. 이 인베딩 레이어의 파라미터 개수가 사실 만만치 않기는 한데 모델 사이즈 자체가 이제 large 모델 LLM들은 이제 large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인베딩 레이어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 그 개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인베딩 쉐어에 해당되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그 LLM에서는 좀 무시되어지고 있다. 그런 감이 있죠. 하지만 스몰 모델에서는 여전히 큰 비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의 저자들은 vocabulary size 32K 그리고 embedding dimension 512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때 그 라마 7B짜리에서는 그 embedding 레이어의 파라미터가 약 3.7% 정도밖에 차지하지를 않더라. 70B짜리에서는 0.7%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할 만한데 125M짜리 모델에서는 무려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쉐어링하는 기술을 적용할지 말지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베딩 쉐어링을 이 논문 저자들이 적용을 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단순해요. 그 생성형 모델, 디코더 계열 이제 랭귀지 모델이니까 그 인풋 단에서의 인베딩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생성하는 부분에서의 인베딩 레이어가 있겠죠. 그 두 개를 쉐어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이 논문의 저자들이 발견을 한 게 30개 레이어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 인베딩 쉐어링을 하기 전에 바로 이 부분에서 딥한 구조로 만들었단 말이죠. 30개 레이어짜리였을 때 비해서 인베딩 쉐어링을 했더니 파라미터 개수가 약 11.8%가량 감소했다. 그래서 135M에서 118M으로 줄어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성능이 대신 0.2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능이 줄어든 만큼 모델 사이즈를 다시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실험 결과가 아래쪽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인베딩 쉐어링을 하지 않았을 땐 135M이었고 그때 44.8 성능이었는데 인베딩 쉐어링을 하니까 44.6으로 약간 떨어졌죠. 여기 44.8에서 44.6으로 떨어진 거랑 똑같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그 레이어를 더 늘려본 거예요. 파라미터 개수가 얼추 비슷해지게 다시 125M만큼 될 수 있도록 레이어 개수를 2개를 더 늘려서 32개 레이어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모델 사이즈가 125M이 되면서 성능이 오히려 45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렇게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또 적용해 본 것이 그룹 투 쿼리 어텐션입니다. GQA인데요.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저자들이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헤드 사이즈 어떻게 할까? 그리고 헤드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 스몰 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이 스몰 LM에서는 키밸류 키와 밸류에 대한 이 헤드의 개수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그룹 투 쿼리 어텐션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원래 이 그룹 투 쿼리 어텐션 GQA는 그 LLM에서 키랑 밸류에 대한 그 캐시 사용 그 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더 이피션트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스몰 LLM을 만들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와 밸류가 혹시 이제 중복되는, 헤드상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그 중복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키와 밸류에 대한 헤드의 개수는 이제 쿼리 헤드 개수의 n분의 1, 이미 어떤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n이. 그렇게 해서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키 밸류에 대한 헤드는 결국 그 키 밸류 헤드에 대한 웨이트 쉐어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GQA가 결국에는 스몰 LM에 대하여서 키 밸류 헤드의 웨이트 쉐어링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GQA를 적용을 해보았다. 125M이랑 350M 모델에 대해서 다 해봤다. 그랬는데 16개의 헤드를 사용을 했을 때가 베스트였다라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주황색이 지금 16개 헤드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로축은 모델의 사이즈, 그리고 세로축은 어큐러시입니다. 주황색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죠. 125M일 때도 350M일 때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키밸류 헤드의 개수를 4로 했을 때도 이제 그룹 투 쿼리 어텐션을 적용한 거죠. 그랬을 때도 성능이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제일 오른쪽이 이제 그 GQA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 레시오가 1, 2, 4, 8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레시오가 4라는 얘기는 16개 헤드일 때 이 레시오가 4면은 4분의 1 해가지고 키 밸류의 헤드 개수가 이제 4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랑 4를 곱했을 때 총 16개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레시오가 8일 때는 헤드 개수를 2개만 썼다는 얘기예요. 키 밸류 헤드를. 어쨌든 이 키 밸류 헤드 개수가 4개짜리일 때에도 이제 풀로 다 썼을 때랑 성능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더라. 그러면서도 모델 사이즈가 10%나 줄어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모델 사이즈가 이제 줄어든 만큼 인베딩 디멘션을 그만큼 또 늘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늘려서 125M까지 다시 사이즈를 맞췄을 때 성능이 0.4만큼 이렇게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본 거죠. GQA까지 다 해가지고 모바일 LLM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다 살펴본 상태입니다. 이 실험 결과를 쭉 이렇게 설명해 오기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잘 따라오기는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인베딩 쉐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 개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 차원에서 뎁스를 늘려봤다. 32개 레이어까지 늘려가 가지고 그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라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자들은 이 마지막 줄에 있는 요거를 계속 사용하지를 않고 이 두 번째 줄을 사용한 거예요.
44.6 정도의 성능을 달성한 요 두 번째 줄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GQA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45 정도의 성능을 달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 45라는 성능은 GQA를 안 쓰고도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뎁스만 늘려서도 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뎁스를 늘렸던, 즉 32개 레이어 구조를 가졌던 그 상태에서 이미 45를 성능을 달성한 상태에서 GQA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이제 논문 뒤에 있는 이제 어펜딕스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제 어펜딕스 부분에서는 이 125M짜리에 대해서는 30개 레이어로 딱 이제 요 딥한 구조부터 딱 픽스 해가지고 그냥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바일 LLM LS에서는 이제 레이어 쉐어링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레이어 쉐어링의 앞글자를 따서 LS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레이어 쉐어링은 앞장 그림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GQA까지 쓴 다음에 추가적으로 레이어 쉐어링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썼나? 더 깊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쓰게 된 겁니다. 모델 사이즈는 크게 변화를 안 주면서도 더 깊게 레이어를 쌓아보기 위해서 레이어 웨이트 쉐어링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크게 세 가지 기법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레이어 쉐어링을 하지 않는 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블락 되어 있는 한 개 한 개의 블락이 다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에다가 피드 포드 네트워크를 합친 그런 구조,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B, C, D에 해당되는 게 각각 immediate block wise sharing, 이게 B예요. 그리고 C는 repeat all over sharing 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D는 reverse sharing 이라고 하는 방식의 레이어 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B, C, D 각각 다 레이어 쉐어링인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레이어 쉐어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색깔이 잘 보시면 매겨져 있어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살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끼리 레이어 쉐어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레이어 웨이트 쉐어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블락들을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즉 immediate block wise sharing이라고 하는 요 구조가 가장 이제 효율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디바이스들은 이제 굉장히 제한된 그 리소스를 갖고 있는 환경인데, 이때 만약에 램의 한 개의 레이어만, 고작 한 개의 레이어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레이어가 연속해서 여기서는 연달아서 등장하잖아요. 요 블락이 다음번에 또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사용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구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저자들이 실험을 해 보았는데, 리피트 오로버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구조가 성능상으로 봤을 때는 레이어 쉐어링을 했을 때 성능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거는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운데 있는 거는 성능은 좋은데 이피션시가 좀 떨어져서 애매하고, 첫 번째 거는 성능은 다소 약간 못할지 몰라도 이 캐시 사용률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안한 이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실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별도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가져오지 않고 밑바닥부터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레시피는 보시는 바와 같고,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규모 면에서 종류가 나눠지는 건데요. 0.25T개만큼의 토큰, 1T개만큼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데이터셋을 준비한 것이고, 각각 학습할 때 이터레이션 횟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한 머신의 스펙인데요. A100 GPU 32개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연구가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기 위한 랭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건데, 학습할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머신을 썼죠. 모델은 작지만 학습은 비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베스트 그 레시피랑 베스트 어떤 파라미터 세팅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한 번만 학습해서 끝나겠지만, 실제로 만들어낼 때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이런 엔지니어링 과정이 동일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스펙의 어떤 환경이 갖추어 주어야 온디바이스 LLM 만드는데 좀 수월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는 이제 제로샷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고, 타스크들은 커먼 센스 리즈닝, 퀘스천 앤서링, 그리고 리딩 컴프레hen션 타스크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테이블 3과 테이블 4에서의 실험 결과는 1T개의 토큰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한 모델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상태에서의 결과인 거예요. 0.25T개의 토큰보다는 1T개의 토큰을 썼을 때 성능이 이제 올라갔거든요. 어디서 그걸 보여줬냐면 여기서 이미 보여줬죠. 그 각각의 모델, 이제 125M짜리랑 그 다음에 350M짜리 모델에서 기존의 0.25T기만큼의 토큰으로 썼던 위에서에 비해서 1T기만큼의 토큰을 썼더니 성능이 다 이제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걸 맨 아랫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25M 체급에 비해서 350M 체급에 해당되는 모델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왼쪽 거를 보시면 왼쪽 테이블은 커먼센스 리즈닝 타스크들에 대한 결과이거든요. 오른쪽에는 에버리지를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가로에 있는 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125M 체급들, 그리고 아래쪽은 그보다 좀 큰 체급들, 350M 언저리 체급이나 혹은 그 이상 되는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확실히 성능 갭이 나죠. 체급이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모바일 LLM과 모바일 LLM LS가 다른 비교 대상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퀘스천 앤서링과 리딩 컴프레션 타스크라고 볼 수 있는 TQA 그리고 레이스에 대한 성능에서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그런 트렌드를 그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두 개의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정해서 추가로 실험을 해가지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 타스크, 두 번째는 API 콜링 타스크입니다. 그래서 채팅 태스크에서는 사용한 데이터셋이 MT 벤치라는 거 우측 상단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알파카 이벨이 되겠는데요. MT 벤치에서는 이제 스코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스코어로서 성능이 표기가 되고 있는 거고, 알파카 이벨에서는 이 텍스 다빈치 001이라고 하는 GPT-3 모델을 상대로 해서 누가 더 나았는지, 그러니까 윈 레이트로서 비교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벨리에이터로는 GPT-4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자면은 200M보다 미만인 사이즈의 이 모델끼리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모바일 LLM 시리즈가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B와 200M짜리 사이에서도 보면은 사이즈가 더 큰 애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더라. 심지어는 1B를 넘어가는 모델들에 비해서도 더 성능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또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게 GPT 모델한테 GPT가 낸 결과하고 어느 게 더 좋아라고 물어보는 꼴이에요. 셀프 인 레이트 50%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수준을 이미 이제 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PI 콜링은 직접 그 신다틱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봤다고 합니다. 5,000개의 학습용 데이터 그리고 2,500개의 테스트 샘플을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이 데이터셋의 입력은 자연어 리퀘스트예요. 예를 들어서 help me set an alarm at 7:30 a.m. 이런 식의 자연어 리퀘스트가 들어가고, 출력은 API 함수 호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알람 하고서 타임은 7시 30분 오전,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 셋들을 만들어낸 거고요. 각각의 데이터 셋은 평균적으로 8개의 컨버세이션 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왔다 갔다. 리퀘스트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API 함수 호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8번의 그런 턴이 이제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데이터 셋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 하단 테이블에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그젝트 매칭, EM이 이그젝트 매칭인데 그 성능으로 보았을 때 이제 라마2 그 7B짜리랑 비슷한 성능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놀라운 실험 결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텐트라는 게 이제 의도인데요. 이 자이너 리퀘스트에 대한 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람을 맞춰줘라고 했어요. 알람이라는 걸 맞추는 게 인텐트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트럭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는 이 알람을 호출할 때 이 내용물을 맞췄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이 라마2 7B랑 비견될 만큼의 놀라운 성능을 거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R1과 R2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여기 루지 1 혹은 이제 루지 L이라고 하는 그 매트릭에 대한 이제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수치에서는 이제 라마2 7B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낮은 편이죠. 많이 낮은 편이죠.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라마2에 해당되는 이런 제너럴 퍼포스 이제 LLM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스폰스,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이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태스크 자체는 리스폰스 생성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API 콜링, 즉 API 콜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이 됐느냐가 이제 원래의 타스크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EM에 해당되는 성능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슷한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모바일 LLM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찰입니다. 이 논문은 이야기책 읽듯이 술술 읽을 수 있는 아주 잘 쓰여진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스토리를 잘 풀어냈어요. 실험도 풍성하게 수행을 하기는 했는데 또 성능도 잘 나오기는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게 해피하다, 해피엔딩 이렇게 잘 끝난 그런 페이퍼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여기 실험에서 사용된 비교 대상 모델들하고 굉장히 성능 갭이 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과연 이 모델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사용된 이 기법들 때문일까? 아니면은 데이터가 달라서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